안녕하세요. 인천 이리하는 박수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혀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인 스트레스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스트레스와 만성통증 간의 관련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혀통증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스트레스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하는 첫 번째는 화나는 것과 분노지만 실제로 짜증과 갈등, 불안, 우울, 강박증, 상실감, 사회적 지지 결여 등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다양한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인 스트레스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인벤토리인 홈즈 라해 라이프 스트레스 인벤토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총 43종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를 수치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과 시대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면을 다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 편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첫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으로 그 점수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스트레스와의 상대적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혼은 73, 배우자의 별거는 65,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는 63,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외에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해당되며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의 건강의 변화, 임신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상황, 직장에서의 큰 변화, 배우자의 갈등 등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독립, 법적인 분쟁, 리모델링 등의 주거 환경의 변화, 이사 등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발생에 선행 요인, 자극 요인, 지속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요인으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자극 요인이란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말하고요. 지속 인자란 그 질병이 잘 낫게 하지 않는 요인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모두 스트레스가 포함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작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넣지 않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몇 가지 표현을 담아 보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혀가 아팠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딸 결혼식이 다음 달이네요. 이것 때문인지 생각도 못했는데 결혼식 날 잡고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결혼과 출가는 부모님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고 멀리 이사가고부터 우울했고 그 뒤로 혀가 아파졌어요. 그런데 딸이 집에 왔다가 갈 때가 되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더 아파져요.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딸에 대한 이런 엄마의 마음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많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4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 제가 다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혀가 아팠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원인을 알게 돼서인지 지금 혀가 많이 편해졌어요. 이 환자분은 4년 동안 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큰 상실감과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혀통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나서 특별한 치료 없이 당장 혀가 많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 문 닫고 사람들 쓰러지는 것 보고 나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혀가 아파진 것 같은데 아무도 이런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증은 혀통증을 많이 유발했고 실제로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혀통증이 발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이해 못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했어요. 공항에서 일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서 너무 막막했고 그때부터 혀가 아팠네요. 퇴직으로 인한 불안감은 사회적 역할에 큰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 학교를 안 가게 되어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이참에 가게를 접고 친정어머니가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은 들뜨고 기대가 되는데 그때쯤부터 혀가 아파졌어요. 가게를 접는 것은 사회적 역할에 큰 변화가 있는 상태고요. 이사를 가는 건 역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코로나로 남편이 재택근무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신경 쓸 게 많아졌고 그때부터 구강자결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잠을 못 자고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갑자기 입마름과 혀, 통증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오랜 기간 투병하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간호하면서 저도 혀가 아파졌는데 간병하느라 치료 못 받았어요.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혀는 계속 아파요. 가족의 질병 역시 본인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몇 달째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잠을 못 자게 되더니 입과 목이 마르고 혀가 아파졌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증상은 계속돼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때에는 후유증이 남은 곳으로 반드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트레스는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증과 정치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증상을 이어주는 매개는 바로 신경계 염증입니다. 혀통증과 소변근육통 등의 만성적인 신체 통증은 감정 심리 상태의 관련성이 높은데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신경염증 레벨을 높이고 신경염증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외에 신경병증을 만들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이란 감각, 정서, 인지를 포함한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즉, 아픈 곳에서 발생하는 사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그 사람의 감각과 정서, 인지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통증에 대한 경험과 반응은 생물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문제와 주변 사회적 요인이 내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은 결국 말초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발생한 신경염증을 매개로 하며 이는 통증의 시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경염증은 뇌에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는 질병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정신증상 그리고 비정상적인 통증은 면역 활성화와 신경염증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통증이 만성화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면역 기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만성 통증을 이해하고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통증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서로 악영향을 주는 기전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스트레스, 사회관계, 직장에서의 불안감, 불안과 슬픔, 분노, 과거의 기억,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뇌의 통증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미그달라와 자율신경계, 전대상 피질, 배측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근육과 혈류, 자율신경, 심장, 소화기, 비뇨기 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신에 걸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통증 외에도 저림, 무딤, 화끈거림 등의 감각 이상과 소화기와 비뇨기 증상, 두근거림, 두통과 편두통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계는 이러한 감각 문제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서는 그 통증에 대한 학습 결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구조와 조직 손상이 다 없어진 뒤에도 통증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에 대한 학습은 신경계를 매개로 하는데요. 통증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인한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더 민감하게 하고 만성 통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상태는 통증의 파국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통증의 파국화란 잘 낫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다시 뇌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좀 간단히 요약하면은 통증은 조직 손상이라는 신호인데 통증이 해소가 안 되면 불안함이 커지게 됩니다. 뇌는 통증과 원인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계의 변화가 발생하며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뒤로 불안감이 커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신경계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의 관련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는 혀통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혀통증, 구강작용감 증후군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데 국소 요인으로는 건조증과 감염증, 그리고 자가면역성 염증, 그리고 안 좋은 습관,
치과 치료 등이 있고요. 전신 요인으로는 당뇨와 내분비 문제, 침분비 저하증, 쇼그렌 증후군, 영양결핍, 약물의 부작용,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자, 실제 버닝 마우스 신드롬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2023년 메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 연구진들은 구강 자괴감 증후군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 2489편을 스크린해내서 그중 퀄리티 높은 논문 30개를 선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는 버닝마우스 신드롬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실제 버닝마우스 신드롬 환자분들에는 스트레스 관련 물질인 코르티졸, 면역글로불린 A, 알파 아밀라제 농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30편의 논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브라질 연구에서는 40명의 버닝마우스 신드롬 환자와 40명의 일반인 대조군을 상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BMS에서 높은 농도의 코르티솔 농도가 확인되었고요. 2008년 다른 연구에서는 BMS 환자들의 침 속의 코르티솔 농도가 일반인보다는 높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 아일랜드 연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8이 일반인보다 높았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2021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구에서는 BMS 환자들의 침 속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들의 농도가 일반인보다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미국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BMS 환자들에서는 더 높게 나왔다고 확인을 했고요. 2021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BMS 환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스페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물질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았다고 분석을 했고요. 2020년 브라질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는 BMS의 관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이란의 연구에서는 BMS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고 확인을 했고요. 2008년 터키 연구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이란 연구에서 역시 일반인보다 BMS 환자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고 확인을 했고요. 2018년 브라질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은 BMS의 중요한 트리거, 즉 촉발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BMS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높았고 스트레스 수준이 의미 있게 높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임상례들은 한의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혈통증을 만들어내는지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추정만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통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더 증상을 악화하게 시킬 수 있는 작은 요인이 되며 병이 잘 낫게 하지 않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 관련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만 통증 스트레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지행동치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란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버닝마우스 신드롬에 대한 치료법을 총 리뷰했을 때 다른 어떤 치료법보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이 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